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상명대학의 김창휘 교수입니다. 저는 생물 다양성 협의회가 있는지는 사실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몸담고 있는 동물분리학회 조수원 교수님의 강력한 강권에 의해서 여기 사실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배현재 관장님 또 초대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뭘 할까 이거 고민을 제가 상당히 많이 했는데 우리 회장님께서 지난달 23일에 우리 동물분리학회의 심포지움 학술대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동물분리학회는 다른 학회와 더불어서 생물과학협회 소속 학술단체입니다. 그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주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중심으로 해서 좀 살을 붙여서 해봐라. 정보를 좀 해보면 좋겠다. 요새 말씀하신 뉴노멀도 있어서 정보를 좀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런 과제를 줘가지고 제가 한 달 동안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이 강의도 지금 강의 때도 막 이게 생각나고 꿈에도 막 나타나고 이럴 정도의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할까 지금 고민이고요. 저한테 왜 이걸 줬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저는 단강류라고 하는 각각류의 한 분류군을 갖고 박사학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책자에 보면 프로필에 좀 이렇게 갭이 있습니다. 경력에. 그래서 91년에 학위를 하고 96년에 미국에 좀 가게 되는데 한 4, 5년의 갭이 있었어요. 잘 아시지만 그때가 잡이 안 생길 때입니다. 지방대학에도 거의 그때 동물분류학은 씨가 말라가지고 거의 지방대학도 공채가 거의 안 나고 한 번 내면은 딱 가보면은 그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저 경쟁자가. 그럴 정도의 아주 재미있는 시기였는데 그때 좀 고생을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알파 텍소노미가 좀 안 맞다 그럴까요? 좀 저로서는 좀 새로운 어떤 세계를 위해서 뭔가 좀 다른 걸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국에 90년에 가가지고 사실은 분류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로 한 4, 5년을 리서치 어소시에이트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미국에 갔을 때 제가 한 일이 유전체학을 했어요. 그때가 바로 좀 뒤에 소개해드리는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가 한참 진행될 때였어요. 그리고 제가 가는 실험실이 바로 그러한 일을 하는 실험실이었고 데이터를 분석한다는 것을 한국에 있을 때는 거의 접해볼 수 없었어요. 근데 미국에 가니까 그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의 이제 커리어를 이쪽으로 돌린 겁니다. 그래서 이 잡탕이죠. 어떻게 보면 알파 텍소노미 하는 사람이 갑자기 DNA를 하면서 유전체학을 하면서 생물 정보학을 갑자기 들고 나오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이렇게 굉장히 적은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목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이거를 회장님이 너가 맞겠구나. 그래서 준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생물 다양성 정보의 현황과 미래, 생물 다양성 빅데이터라는 이런 주제를 갖고 선생님들과 의견을 좀 교환하고 싶습니다. 앞서 연자들께서 말씀하신 지구 환경 위기 문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겁니다. 지구 온난화 또 생물 다양성 상실은 인간 활동에 의해서 제6의 대량 멸종이라고 하죠. 5번은 이미 지질 시대에 자연적으로 멸종된 거고요. 지금의 멸종은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외적이고 그 규모라든가 속도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백그라운드 익스팅션의 100배, 1000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질러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한 그러한 전략들을 한 국가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고민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난 9월 30일에 유엔에서 UN Summit on Biodiversity라고 해서 세계의 대통령 수상들이 모여서 공감을 했고 즉시 어전트한 액션이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하는데 공감을 했어요. 그 정도로
국제적으로 중요한 사안이 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생물 다양성 정의는 육상, 수생 그리고 서식처의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로 UN CBD에서 정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준으로 유전자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수준으로 나누어서 생물 다양성을 이해하고 있죠.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은 자원으로서의 가치, 지금 생물자원관이 추구하시는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크죠. 그리고 생태적 가치, 기후변화 저감 효과, 지구의 여러 가지 물질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거대 담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화적 가치, 생물 다양성은 유산이면 문화로서 우리 조선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만 향유할 게 아니고 지속 가능하게 해서 우리는 이 생물 자원을 약간 쓰는 빚진 존재다 이거죠. 앞으로 계속 우리 후손도 생물 다양성을 향유할 권리가 있죠. 이러한 문화적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사라지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주제가 빅데이터인데요. 구글에 보면 빅데이터를 검색하면 이러한 소주제들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러한 주제들이 등장을 합니다. 빅데이터 시대는 컴퓨터의 처리 능력하고 비례합니다. 그래서 보통 빅데이터를 6개의 부위라고 하는 거로 정의를 합니다. 어떤 학자에 따라서는 5B라고도 하긴 하는데요. 먼저 볼륨, 양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감당할 수 없는 양이고요. 테라바이트, 펩타바이트는 우리 펩타바이트가 바로 지금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5G를 감당하는 그 용량입니다. 아직 바이오는 펩타바이트 시대는 아니고요. 테라바이트 시대를 지금 가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버라이어티거든요. 과거에는 정형 데이터, 우리가 보는 텍스트 데이터가 주로였는데 지금은 비정형 데이터, 카톡하시고 SNS, 동영상, 사진, 음성, 텍스트,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가 등장해서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의 혼합 정보들이 엄청나게 다양하게 나오고 있죠. 사실 카톡 회사들은 카톡으로 거의 분석을 해서 내년에 어떤 서비스를 할지 결정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됐죠. 그 다음에 velocity, 그건 과거에 이렇게 많은 양이 나왔기 때문에 과거의 처리 능력으로는 이걸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실시간으로 생산되면 빨리빨리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들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veracity, 이거는 워낙 데이터가 많으니까 신뢰성, 정확성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주요 의사결정에 잘못된 저품질의 비신뢰적인 데이터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다음에 비주얼라이제이션, 복잡한 대규모 데이터니까 이거를 보다 쉽게 시각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게 밸류거든요. 그래서 특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치 창출을 하는 어떤 목적 지향적인 그러한 방법이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빅데이터의 어떤 특성을 갖고 과연 그러면 저희들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생물 다양성 정보는 빅데이터일까? 이 문제를 역사와 더불어서 현재 우리 상황을 더듬어서 과연 우리 상황이 이런데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느냐,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의 눈으로 생물 다양성 연구를 조금 제 나름대로 분석해 봤습니다. 제 사견임을 전제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건 인상파 화가인 폴 고갱이 1897년에 그린 우리는 어디서 왔고 누구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굉장히 큰 그림이고요. 보스턴 대학에서 소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제 제가 말하려는 것을 잘 표현해서 이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생물 다양성 정보를 봤을 때 수집의 시대가 있다라고 먼저 얘기를 꺼내겠습니다. 콜렉션 에라. 그래서 유럽들은 15세기, 16세기, 17세기에 거대한 함선을 끌고 대항해 시대를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탐사를 하게 되고 유럽에서 볼 수 없는
아주 그냥 신기한 광물, 생물들을 수집하게 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여기 보여지는 알렉산더 본 훔볼트입니다. 다윈보다 전 세대의 사람이고요. 다윈이 훔볼트가 쓴 코스모스라고 하는 탐험기를 읽고 비글호 여행을 꿈꿀 정도로 다윈한테 엄청난 영향을 준 사람이고요. 지금의 프로이센, 독일의 이전이 프로이센이잖아요. 그 나라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여러 번에 걸쳐서 그 남미를 여행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안데스 산맥을 지나서 페루 거쳐서 미국까지도 가게 됩니다. 이 사람이 미국에서는 이미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훔볼트와 같은 그 유산들을 갖고 굉장히 많은 그 동식물 자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실물들, 우리 표본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유럽의 각국들이 보존하기 위해서 자연사 박물관을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박물학자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되죠. 내추럴리스트라고 하는 새로운 직업군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많은 시료들을 각국에서 만든 이와 같은 자연사 박물관을 건축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런던에 가시면 내추럴 히스토리 뮤지엄 런던, 옛날에 브리티시 뮤지엄 오브 네이처라고 그랬죠. 지금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켄팅턴 시티라고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한 중심가 조금 떨어진 데 가면 역 옆에 있습니다. 바로 거대한 건물이죠. 다윈의 유산이 잘 살아 있고요. 가운데 들어가시면 다윈의 하얀색 석상이 있어요. 그래서 다윈을 만날 수 있는 곳이고 이 안에 다윈 컬렉션이 별도로 있는 유서 깊은 곳이고 약 130년의 역사를 갖고 있죠. 미국도 이걸 본따서 스미소니안 내추럴 히스토리 뮤지엄을 갖고 있죠. 자, 이거 스미소니안에 있는 그 속박물관이 되겠습니다. 겉박물관이 있고요. 전시 시설이 아니고 겉에 가면은 레프트 윙, 라이트 윙에 엄청난 표본 정보를 갖고 있는데요. 스미소니안은 1억 5천만 점이라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고요. 영국에서는 8천만 점이라고 자기네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압니다. 더 있을 거라는 걸. 공개하지 못하는 것들이 더 수장고에 많이 있고요. 엄청난 자산이죠.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는 계통 분류학이 필요합니다. 계통 분류학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파 분류학, 동정을 해야 되고요. 어떤 것이 어떤 종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베타 분류학을 하죠. 동정을 해서 이들의 유형 관계를 밝히는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감마 분류학으로 종분화 과정을 탐색하는 연구를 하죠. 굉장히 강의적입니다. 저희 학생들한테 강의하는 이 자료를 가져왔는데 여러분은 너무 잘하시는 거라서. 자, 이분이 칼 폰 린네고요. 스웨덴의 국보적인 내추럴리스트죠. 그래서 스웨덴의 돈입니다. 스웨덴은 유로도 쓰고 자기네 자국 화폐도 쓰는데 클로네라고 하는데 100클론의 지폐 뒤편에 이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세종대왕이 있죠. 100만 원짜리에. 우리는 왕이나 조선시대에 무슨 이황, 뭐 신사임당 이런데 여기는 내추럴리스트를 돈에다 놓고 있어요. 부럽기 그지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정부에서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시각을. 그래서 돈에 찍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린네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린네의 분류체계, 계문강목 과속종, 그 다음에 이명법을 이 사람이 만든 겁니다. 지금도 이건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린네의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린네의 작업 이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윈이 친필로 1837년에 계통이라는 걸 그렸습니다. 그리고 중위기원에도 책 안쪽에 나옵니다. 이러한 가지치기 한다. 이런 생각인데 이제 언스트 헤켈, 독일의 다윈이라고 하죠. 독일의 친구죠. 독일에 있는 다윈의 친구였는데 이 사람이 최초의 트리 오브 라이프, 계통수를 그리게 되죠. 이 그림이죠. 트리 오브 라이프는 성경에 나옵니다. 그 아담과 이브가 그 먹어서 쫓겨난 게 선악과죠. Tree of Knowledge입니다. Knowledge for good and evil. 그거를 먹어가 쫓겨난 거고 안 먹은 게 뭐냐면 이겁니다. Tree of Life, 생명의 나무. 요거는 안 죽는 겁니다. 영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Tree of Life입니다. 이게 그거를 과학적으로 다시 헤켈이 그린 거죠. 자, 이후에 이제 Tree of Life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현재 미국에서부터 트리 오브 라이프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옆에 있는 분이 이제 다윈이고요. 다윈의 생각을 현실화하는 작업이죠. 자, 이렇게 많은 연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생물 다양성 위험 요인에 노출되고 있죠. 그래서 앞서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에드워드 윌슨 교수가 2002년에 생물 다양성을 위협한 5가지 요소인 히포, 그래서 H 앞에 있는 H를 따라서 물 먹는 하마죠. 생물 다양성을 위협하는 하마 존재를 얘기했죠. 서식지 상실, 외래종, 오염, 인구 과다, 남획을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1992년에 우리 그 관장님 말씀하신 니우 환경회의에서 모좀 조치를 취해서 UN 스케일의 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창립된 게 여러분 잘 아시는 생물다양성 협약입니다. 그래서 92년이 우리나라에서는 엄청 중요한 연도입니다. 비포 앤 애프터입니다. 92년부터 생물다양성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관장님 필요해서 여러 그 선배님들이 다 생물다양성 그 운동을 하셨던 이인규 선생님, 최병렬 선생님 다 그때가 다 이때입니다. 그 전에는 생물다양성이라는 게 뭔지 몰랐습니다. 국내에. 이게 소개되면서 소위 생물다양성 연구와 사회적 인식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표는 상실의 방지, 보전, 지속 가능한 이용, 접근과 이용, 나고야 의정서를 얘기하죠. 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때부터 각국의 생물 주권을 확립하게 되죠. 그래서 각국에 있는 생물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에 따라서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한국의 생물 다양성 발굴 보존 작업을 시작하게 돼요. 이 일환으로 2007년에 그 국립생물자원관이 인천에 개관하게 된 겁니다. 이 개관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여러 선배님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생물자원관에서는 관장님이 소개해드린 대로 종목록 사업, 자생종 발굴 사업, 생물지 사업, 생물자원 발굴 사업 등 아주 많은 사업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요,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저는 다른 건 잘 안 하고요. 현재 학생들과 해양에 사는 나세류라고 하는 그 택사만 하고 있어요. 이 나세류는 참 특이하게도 연체동물 그러면 껍질이 있지 않습니까? 소라, 조개. 근데 이 놈은 껍질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나세입니다. 네이키드한 겁니다. 누디가 이제 누디가 그 없다, 껍질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나세류인데 이게 그 최근에 연구를 좀 해보니까 옛날에 어떤 선생님들이 A종이라고 했는데 저기 지중해에 있는 종을 우리나라에 산다고 막 보고를 하셨더라고. 그래서 다시 해보니까 신종이에요. 숨은종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주 그 많이 되고요. 수족관의 관상동물도 가치가 있고요. 이놈이 그 껍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건 오로지 화학적 방어뿐이 안 됩니다. 굉장히 많은 다양한 물질이 나와요. 그걸로 이제 여러 가지 그 소재들을 많이 그 발굴하고 있어요. 소재의 가치가 높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 학생이 다이빙해서 들어가서 찍은 겁니다. 가져온 게 아닙니다. 네, 찍은.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자원관의 자생종 발굴 사업으로 요번에 신종 주키에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자원관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여기 지금 여기 나오는 그 이빨입니다. 애들은 초식 동물이라서 그 바위에 붙어 있는 그 조류, 김영수 선생님 하시는 그 조류들을 갉아먹어요. 그래서 그 이빨이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종별로 그 키 캐릭터가 돼서 요거를 그 전자현미경 자원관에 가서 찍었습니다.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종으로 코리아나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곧 나옵니다. 여기 선생님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 표본 그 채집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생을 하죠. 안 해본 사람 잘 모릅니다. 이거는 그 표본의 소중함이라는 거 이제 사무치는데 마음에.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는 저희 이제 학생이 다이빙하는 거고요. 포충망에서 아마존 가시고 오른쪽에는 이제 조류학자가 담수해서 조류 이제 채취하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제 접근과 이익 공유 이게 굉장히 그 우리 분류학자를 옥죄이는 여러 가지 그 요소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현명하게 좀 풀어야 되고요. 그래서 여전히 그 우리나라에서는 한 5만 점 아까 관장님 말씀대로 5만 점 정도 우리나라에 사는 생물 다양성을 이해하고 있거든요.
자,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분자생물학 시대가 됐어요. 이때는 이제 조금 다른 면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왓슨의 크릭에 92년에 노벨 프라이즈를 받죠. 그래서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제임스 왓슨이고 두 번째가 프랜시스 크릭이고 세 번째가 모리스 윌킨스, 그 다음에 끝에가 로잘린드 프랭클린인데 앞에 있는 세 사람은 남자는 받았어요. 예. 근데 끝에 있는 로잘린드 프랭클린은 못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일찍 죽었어요. 이분이 그 당시 킹스 칼리지에서 엑스레이 회절법의 대가거든요. 엑스레이 회절법을 하면 많은 엑스레이를 노출하게 돼요. 암으로 죽게 돼요. 이거 50년대 말에 충분히 이 사람이 왓슨이 그 엑스레이 필름을 보고 DNA가 맞다는 거 자기네들 모델을 확정을 했거든요. 그게 없었으면 이 노벨상이 안 돼요. 근데 죽어가지고 못 받았어요. 그래서 과학자는 희생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이걸 꼭 보여줍니다. 저 로잘린드 프랭클린 저 여자분은 항상 보여주는데 이렇게 DNA가 이중 나선이라는 것이 발견되고 그러한 정보들이 쌓이게 돼요. 그러면은 필연코 데이터베이스들, 이걸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들을 만들게 되는 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젠뱅크, NCBI라고 거의 매일 들어가시잖아요. 그게 모체가 젠뱅크예요. 미국, 그다음에 유럽의 EMBL, 그다음에 일본의 DDBJ. 이게 그 국제적으로 유명한 뉴클리오타이드 시퀀스 데이터베이스예요. 이 사람들은 에브리데이 시퀀 어디다 넣으셔도 되고요. 다 교류해가지고 똑같은 서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다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뱅크들이 엄청 발전을 하게 돼요. 엄청난 정보들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보셨던 실물에서 점점 유전자 정보로 옮아간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러나 각 시대는 교류합니다. 한 시대가 끝나면 다른 시대가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오면서 접촉점을 계속 갖게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죠. 2000년 6월에 백악관에서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에 그 초안본이 나왔다고 대통령 클린턴하고 오른쪽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프랜시스 콜린스하고 크레그 벤터가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 시점부터 소위 말해서 여러 유전체라는 개념이 나오게 돼요. 제가 요때까지 요 전까지 미국에 있었는데 이거 못 보고 왔어요. 이후부터 우리가 end of beginning, 이제 시작은 끝났다. 이제 진짜 본격적인 작업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포스트 게놈 시대라고 하는 게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는 포스트 게놈 시대로서 멀티 오믹스라는 말이 나와요. 끝자리가 OMIC로 끝나는 분야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노믹스, 이게 유전체학이고요. 그다음에 에피제노믹스, 그러면 후성 유전체, 트랜스크립토믹스, 그러면 전사체, 세포가 있는 전사 다 나오는 거예요. 전사체를. 그다음에 메타볼로믹스, 프로테오믹스, 그다음에 마이크로오믹스, 요새 나오는 장내미생물. 그게 더 오hm 수준의 전체 수준의 개념들을 갖고 이해하려고 하고 있죠. 이거는 자동 염기설 발굴하는 기계의 덕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기 기계의 플랫폼이 나오는데요. 심지어는 매년 나오기도 해요. 어떤 회사들은. 그래서 그 지금 나오는 것들의 속도와 양과 그다음에 가격을 떨어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리는데 무어 법칙 있죠? 잘 아시는 컴퓨터 직접 해도 성능이 20개월마다 2배로 증가한다. 컴퓨터 가격은 18개월마다 반으로 떨어지는데 그게 가운데 흰 선이고요. 빨간색과 흰색이 가격입니다. 우리 사람들을 하는 그것부터 더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 처음에 했던 사람들은 100만 원 정도의 모든 한 사람의 모든 서열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이 빨리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최근에 나온 그 미니언이라고 하는 포터블 시퀀서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30분에 분석할 수 있는 위에 있는 게 기계고요. 거기서 나온 결과를 스마트폰 앱에서 구현할 수가 있어요. 휴대해서 다녀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존에 그 곤충하는 분들 한 마리 이걸로 했다는 얘기 좀 들은 것 같아요, 최근에. 그래서 굉장히 기술 기반이 개인이 쓸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다는 거죠. 이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그 아까 말씀드린 연구가 미국의 거대한 150년 된 박물관이 드디어 변화를 갖게 돼요. 그래서 옛날 120년 넘으면요 다른 걸 못합니다. 이미 공룡이 됐어요. 공룡은 회전하려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새로운 걸 할 수 있습니다. 우린 쥐기 때문에 영악해야 됩니다. 우리는 얘네들이 영악할 수가 없어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렇지만 거인들이 무브먼트를 갖기 시작해서 스미소니안에 가면 랩이라는 그 분석하는 그런 실이 있어요. 한 50명 정도 작업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DNA들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레파지토리를 한 10년 전부터 바이오뱅크라 해서 크리오뱅크 얼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유전자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하던 건조 표본이나 박제라든가 액진 표본으로는 유전체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얼려가지고 유전체를 할 수 있는 거로 해서 여기 보면 바우처로 증거 표본으로 지놈 프로젝트의 증거 표본으로 제공하려는 움직임이 지금 많이 있고요. 저희 연구실에서는 그 미토콘드리아를 많이 해요. 사이토플라즘에. 동물은 한 15kb 되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전에 보여드린 자동 염기서열로 기업에 주면 저희 실험실에서 리드를 받아서 제가 어셈블리를 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제가 만든 우리 연구원들과 만든 파이프라인이에요. 그래서 어셈블리하고 어노테이션 하는 거를 하면은 한 보름이면 어셈블리 잘 돼요. 그래서 요거 어셈블리한 동물의 미토콘드리아 거고요. 식물은 훨씬 더 큽니다. 이거 엄청 커서 그건 다른 얘기고요. 그래서 쭉 그 시리즈로 논문을 냈던 걸 보여드립니다. 이런 것도 좀 현재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게놈, 포스트 게놈 다부처 유전체 사업을 한 4, 5년, 5, 6년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5개 부처가 현재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다음 단계가 가는데 환경부가 여기에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숭실대학에 있는 사업당 홈페이지를 보여드리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보건복지부하고 과기정통부가 한국 사람에 대해서 이런 호울 게놈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용역과제를 내고 세 개의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컨소시엄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2년 동안 희귀질환 2만 명에 대해서 호울 게놈 시퀀싱해서 국가에서 이걸 이용해서 건강 관리를 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일단 시범 사업 2년 해보고 앞으로 잘 되면 10년 동안 1조 예산을 부어서 이걸 우리나라 사람 한 10만 명 이상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만큼 기술 진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뭐 대형으로만 가지 말고 우리가 유전자 하나하나 하는 거 이런 게 더 쉽잖아요. 그런 게 할 수 있는 게 DNA 바코드거든요. DNA 바코드는 짧은 표준 DNA 부분들을 이용해서 종을 찾는 그런 작업이에요. 그래서 바코드처럼 하죠. 그래서 펀자이는 뭐 ITS를 쓰고 플랜트는 여기 제자리로는 2개만 쓰는데 더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 김기준 교수 같은 분 여기 컨소시엄 관여하시는데 거기는 더 많이 쓰고 있고요. 애니멀은 이제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사이토크롬 옥시데이즈 1을 쓰는데요. 안 되는 건 다른 걸 씁니다. 대체 마커로서 이 부분을 내서 정보를 발굴해서 그 종을 동정하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아날리틱한 체인들이 있고요. 그래서 담아서 공개하는 작전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걸 다 담아놓은 그 DB가 여기 있는 볼드라고 하는 겁니다. 바코드 라이프 데이터 시스템 캐나다에서 유지하고 있는데 현재 꽤 됐네요. 887만 건 이상, 그리고 동물이 아마 요게 그 22만 건 정도 현재 올라가 있고요. 저를 비롯한 한국 사람들이 여기 많이 도네이션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를 비롯한 미국에서 아이볼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바코드 오브 라이프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서 전 세계에 있는 이런 바코드의 그 레퍼런스를 하고 이거를 환경 보존에 쓰는 작전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 바이볼의 부위원장이거든요, 우리나라에. 근데 지금 참여하는 게 지금 없어가지고
우리 과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자원관에서 조금 참여를 하셨으면 지금 아까 보니까 20% 되어 있으신데 조금 여기에 참여하셔서 이 사람들 정보 쓸 수 있거든요. 그걸 좀 우리나라의 데이터를 좀 활성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입하셔가지고. 워크숍 이제 2007년에도 바코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 해인데요. 2007년에 이제 캐나다 여기 가가지고 회의를 하고 왔고요. 이 사람이 그 폴 히버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Father of 바코드 닉네임이 그 바코드의 그 아버지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걸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요했고요. 또 2007년에 대만 타이페이에서 전 세계 모였는데 한국 사람이 50명 왔었어요. 당시 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서 그 바코드 붐이 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확 꺼지더라고요. 더 이상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다시 이런 열기를 살겠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이러한 작업을 하는 우리의 그 효과라 그럴까요? 우리의 이득은 뭐냐? 지금 코로나 있으신데요. 국제 인플루엔자 데이터 공유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역학적인 연구를 하는 국제 데이터 공유 프로젝트인데요. 여기 가시면은 넥스트레인이라고 하는 그 계통을 그리는 그 페이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 들어가시면 우리나라 것도 올라가 있거든요. 현재는 변이체가 없습니다. 제가 거의 매일 보는데요. 변이체 없고요. 최근에 그 덴마크에서 밍크에서 새로운 그 스파이크 프로테인에서 하나가 새로운 변이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건 아직도 여기 올라와 있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좀 더 주목해 봐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 변이체가 없어서 주로 그 우한에서 나온 변이체는 없어요. 현재 없고요. 거의 유럽에서 유대한 그 변이체가 우리나라의 대종을 이루고요. 그러니까 그걸로 백신 만들고 있으니까 아직은 백신을 믿을 수 있는데 새로운 변종은 또 다른 얘기일 수 있겠죠. 이런 걸 탐색할 수 있는 좋은 도구를 제공할 수 있고요. 제가 하는 걸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검사경업본부의 조류 인플루엔자 예찰 활용을 해서 2010년에 사업을 좀 해가지고 그 야외에서 조류 똥 채취해서 거기 있는 DNA 갖고 어떤 새인지 판별하고 또 바이러스 하시는 분하고 같이 해서 그분은 바이러스하고 이렇게 하는 작업을 통해서 현재 그 검사공업본부의 예찰본부에서 이걸 쓰고 있어요.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칩해서 현재 특허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꽤 됐지만요. 이러한 분자생물학적인 이득을 우리가 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 시대가 돼서요. 생물 다양성 정보학이라는 거 우리나라에 굉장히 생소한 분야인데요. 이미 유럽이나 미국은 10년 전부터 이런 분야들이 별도로 성장하고 있어요. 이분을 소개시켜 드리면 벌써 그 영국의 박물관들은 디지털 작업을 하고 있어요. 컬렉션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여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2014년 현재 영국 자연사 박물관은 8천만 건 정도의 표본에서 이미지 데이터를 송출하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이런 포털에 이걸 제공하고 있고요.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게 여기서 3D 모델을 창출하는 걸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많은 그 알고리즘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딕 바이오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걸 디지털라이제이션 하는 거. 현재 1억 2,500만 건 정도의 스페시멘들이 그 디지털로 되어 있어서 현재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잘 아시는 마이크로 CT, X선 컴퓨터 단층 촬영을 해서 해부하는 게 아니고 표본을 아주 잘게 썰어가지고 X선으로 잘게 썰어서 썰은 영상을 다시 합체하는 겁니다. 그러면 해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꿀을 빨고 있는 그 꿀벌을 사진 촬영하면은 꿀벌에 있는 모든 3D로 돌려가면서 어떠한 모양인지 형태로 파악할 수 있는 건데요. 우리 관장님이 이 분야에 굉장히 관심 많은 거로 제가 알고 있고 이 기술은 이런 엑스레이 마이크로 CT가 자원관에 아직 안 들어와 있죠. 서울대학하고 몇 군데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데 훨씬 더 많이 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아까 봤던 나세에도 이게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소개해드렸고요. 이러한 이제 기법들이 필요하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률을 좀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2009년에 생물 연구자원 확보 및 관리 및 활용에 대한 법률이 제정이 됐어요. 잘 아시는 자원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제가
대학에 오기 전에 그 생명연에 있었는데 이 작업에 실무를 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자원들을 법으로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라고 하는 그래서 만들어진 거고요. 이때 이제 얘기한 게 생명자원을 생물 다양성, 저희 얘기하는 생물자원, 생물 정보를 묶어서 더 거대 담론으로 생물자원이라고 하는 걸 다시 데피니션을 하고 그거에 의한 그 보존 전략을 짜자. 그래서 법과 마스터 플랜이 이제 형성이 됐던 거고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이걸 통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 게 바로 아까 관장님이 서두에 얘기하신 거를 더 좀 심화한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 매트릭스라는 게 있고요. 왼쪽에 Y축은요. 인포메이션의 타입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소위 말해서 우리 생물 다양성에 쓰는 축입니다. 그래서 바코드, 그다음에 종 정보, 분포, 그다음에 이것들의 서식처, GIS, 문헌 정보를 서로 연계하면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DB가 나와서 이것들이 여러 가지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작업을 좀 하다가 제가 학교로 나왔는데 이때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심화했으면 지금 좀 쓸 수 있는 도구가 됐을 텐데 여전히 지금 그 생명연은 여기를 구체적으로 좀 하는 게 조금 아쉬워요. 정지돼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연구재단 사업으로 요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바로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융합한 거를 포렌식을 좀 했어요. 제가 오랫동안. 그래서 국가수나 대검이나 해경에서 그 국가 수사 정보의 DNA를 조금 새로운 모습으로 좀 해봐라.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을 좀 활용해서 요것들을 판별하는 거. 여러분 DNA는 블라스트라 그래서 그 유사도 기반으로 하시잖아요. 제가 만든 거는 그 시퀀스 자체의 패턴을 이해해서 그 패턴을 훈련시켜요. 그래서 그것이 얘가 어떤 종이다라는 것을 대답해 줄 수 있는 아주 빠른 답을 줄 수 있는 기반들을 지금 현재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소개를 하고요. 여기에 종 정보, 이게 나타나는 출현 정보 등을 엮어서 좀 종합적인 활용이 높은 서비스를 하려고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에 따라서 생명연에 있는 국가생명자원정보센터의 통합정보 시스템, 또 환경부의 생물다양성 정보 공유 시스템 등이 이러한 역할을 앞으로 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외국에서는 이와 같은 일을 아주 잘 하고 있는 데가 호주입니다. 그래서 아틀라스 오브 리빙 오스트레일리아라고 하는 포탈이 있는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융합을 지구상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그러한 DB라고 해서 소개를 해드려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예를 들어서 호주에 사는 어떤 지역에 살던 곤충이 있었어요. 그 곤충에 대해서 지금 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온도, 강우량이 얼마고 기온이 얼마 올라가면 얘가 어떻게 변할까를 예측해줘요. 그렇게 프레딕션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서비스들을 갖고 정책 이반자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호주는 이 자연 이거 프로텍션한 거 중요한 나라라서 이걸 많이 쓰고 있죠. 그다음에 일본, 옆 나라 일본은 일본 사람이 잘하는 게 이렇게 그 약은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네 나라가 잘하는 거 다 10개를 뽑아요. 그것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리실 산하의 직속 기관으로 이와 같은 바이오 리소시스 포탈 만들고 그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린 정보 융합을 잘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이제는 현재의 상황인데요. 현재는 이제 정보화까지 되어 있는데 가치하고 의미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공유하고 데이터를 전파하고 여기서 의미를 찾고 또 이것을 사회 경제적으로 어떠한 활용을 해줘야 되고 아까 주성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민에게 참여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굉장히 더 복잡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미국에서는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냐면요. 이게 스미소니안에 재작년에 나온 자료인데요. 스미소니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억 5천 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고 거기 그 많은 정보를 갖고 야 그럼 국가에서 원하는 거 어떻게 해줄래? 라고 하는 답을 주려고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컬렉션 액티비티, 컬렉션 프로세스, DNA까지 나와요. 이 프로세스에서 예를 들면 폴리시 메이커들이 뭐 헬스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 이걸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 다음에 뭐 해충이 떴다. 그럼 해충에 대한 방제에 대한 니네 박물관에서 어떤 전략을 줘.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갖고 그것을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고 있어요. 아직 구체적인 답은 없고요. 그 다음에 더 큰 스케일로 지구 전체에서 매크로한 생태계의 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맨 위에 있는 그 기본 축이 이 생물 다양성이거든요. 이걸 연계해서 이거는 글로벌이에요. 완전히 전 세계 전체를 다루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아마존 지역이나 어떤 인도 지역 이렇게 한정될 수 있는 글로벌 스케일에서 해서 각각 국가로 접근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게 보여드리고요. 이제는 이제 제가 하는 거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그 많은 데이터 속에서 의미를 찾는 걸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데요. 그 의미를 찾는 방법 중에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인공지능이잖아요. Artificial Intelligence. 이게 이제 56년에 나왔어요. 56년에 그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처음 나왔고요. 몇 번의 이제 변혁을 거쳐서 그 다음에 출현한 게 머신러닝. 그래서 기계 학습이라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걸 기계한테 맡겨서 기계가 대신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에 오니까 딥러닝이라는 게 나오죠. 우리 심층 학습이라는 게 나와서 우리가 특별히 지시하지 않아도 기계가 우리의 인공 뇌의 신경망을 카피해서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이러한 전략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나온 왼쪽에 있는 건 설명드리고요. 머신러닝은 인풋을 넣고요. 우리 사람이 요거 할래? 이거 중요시 봐. 그러면은 기계가 하는 거고요. 딥러닝은 그거 없어도 돼요. 그냥 얘가 알아서 망 처리를 통해서 우리 신경망의 작용들을 그대로 기계화한 것을 해서 답을 내죠. 자, 이번에는 제가 했던 사례를 이제 보고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하고 저희 대학에 있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학과 교수님 이철 김동훈 교수님하고 같이 일을 이제 한 3년 했던 결과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어진 건 이제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사이테스 멸종 위기종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얘를 빨리빨리 좀 판별하는 걸 좀 만들어 주셔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뭘 할까 그랬더니 앵무새를 하래요. 앵무새가 아마 인천 환경유역청이 이제 그걸 관리하는 곳이거든요. 거길 통해서 많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앵무새를 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앵무새라는 게 지금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허접해가지고 그 에버랜드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일주일 후에 와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자기네들 그 귀한 한 마리가 수천만 원이 넘는다네. 굉장히 비싼 거는. 그래서 그거 와서 사진 찍으면 애가 놀랜대. 그래서 발기를 하지 말래 나보고. 그러니까 고민 엄청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업자분들 얘기했더니 이분이 또 안 하겠대요. 그걸. 뒷감당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고민하다가 과천대공원 은인이신데 과천대공원 서울시잖아요. 여기서는 해줬어요. 우리한테. 네, 과천대공원하고 그다음에 광주동물원하고 청주동물원. 네, 세 군데는 우리 도와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를 했을 때 이걸 하라고 한 이유가 있었어. 이분들이 서로 우리가 공생을 한 거야. 이게 과천대공원이 내가 이렇게 해준 게 세계동물원협회에 들어가는데 결정적이었대. 1점 받았대. 플러스 1점. 학교하고 콜라를 하는 게 점수에 들어가나 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가 콜라를 하고 다음 해에 국제동물원협회에 가입하게 돼. 우리나라에 이 과천동물원 하나 있어요, 현재. 그래서 상부상조 했는데 고마웠어요. 그래서 영상 확보가 가능하고 사이테스의 부속서 ANX 1, 2에 들어있는 동일 속내의 종 이런 거를 해서 11종을 이제 선발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애들을 요 이름하고 개체수하고 어디 있는지 다 써 있거든요. 11종을 이제 선발을 해서 가서 찍었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해서 이 새들이 참 이상하더군요. 찍으니까 움직이질 않아 얘가. 그러니까 포즈가 안 나와. 이게 날아다니기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얘가 그냥 우리만 쳐다봐. 뭐 해야 하는 줄 알고. 그래서 영상이
몇 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을 찍기는 찍었어요. 그래서 총영상을 끊었습니다. 끊어가지고 약 45만 9천 개의 이미지를 확보했고요. 그 다음에 구글에 있는 사진 중에서 지적재산권 위배 안 되는 거를 골라내서 한 5천 점을 뽑아내서 요걸로 훈련시켰어요. 기계를, 얘를 갖고. 그래서 먼저 한 일이 이 사진을 어떤 부분을 쓸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검출 영역 기법을 몇 개 썼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사진이 이게 나오나 보네. 이게 안 나오. 이거 넘어가네. 여기 지금 클릭은 제가 못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나중에 그 뒤에 나오는 앱은 제가 할게요. 그래서 어떠한 빨간과 초록색 있죠? 그 겹치는 부위가 많은 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그라운드는 없애고 새의 부분만 검출하는 그런 거 해서 96% 정도 도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요걸 하는 거는 사진 찍으시면 해상도 나오죠? 그러면 픽셀이라는 거 아시죠? 그 사각형의 픽셀을 계산해요, 곱하기로. 그런데 흑백 사진은 없어요. 그러니까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삼원색 있죠, 우리 이런 세 개로 칼라 사진은 세 개로 가거든요. 그건 RGB라고 하는데 RGB 곱하기 하면은 행렬이 나와요. 그래서 행렬을 다 계산하는 전략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 사진 찍은 거를 RGB로 되어 있는 거를 VSB로 하는 기계가 알아듣기 좋은 그러한 파일로 변형한 다음에 색상의 히스토그램을 그리고 이것들을 디스턴스로 1차 그룹을 해요. 그런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러한 이제 네트워크 아키텍처에 넣어가지고 요 인풋한 거를 이제 훈련을 시키죠. 그러면 에러 레이트가 조금 높았어요, 이게. 그래서 다음에 한 거를 좀 썼어요. 그 다음에 한 거는 이 기계가 그 새의 어느 부분을 주목하는지를 힙맵이라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파란색은 안 보는 겁니다. 별로 나 관심 없어 이런 거고, 빨간 거가 기계가 주목하는 부분이에요. 이거를 이제 넣어서 어떤 부분을 기계가 더 많이 관심 있게 보는지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마지막인데요. 뉴럴 네트워크 하거든요. 이거 하시는 분들. 그래서 흰경망인데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이제 그 사진을 잘 훈련해 주는 애를 썼어요. 그래서 16개의 레이어를 넣어 가지고 여기를 거쳐가면서 학습이 되도록 했어요. 그래서 학습해 보니까 한 98.8% 정도 잘 읽어내고 있었어요, 얘가. 그래서 결과가 이제 요거예요. 요 위에 있는 새들이고요. 위에 있는 게 그 정확도입니다. 100개를 던지면 100개가 1이라는 건 100개가 얘를 인식한다는 뜻이에요. 네. 요걸 얻을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한 게 그러면 앱을 좀 만들자. 쉽게 할 수 있게. 그래서 다는 못하고 4개만 해보자. 그 중에 제일 비슷한 것끼리. 그래서 요게 앱인데요. 지금 되나 모르겠네. 어이구.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요놈은 여러분 플래시 있죠? 그냥 되면 그냥 얘가 인식을 해서 예를 들어서 화면 딱 비치면 그냥 몇 초 안에 얘가 몇 퍼센트, 아까 1이면은 100% 신뢰하다는 거거든요. 현재 4개는 대상인 4개는 거의 그쪽으로 가 있는데 아닌 거 있죠. 그건 떨어져요. 뭐 판별불능이 아니고 퍼센티지가 확 떨어지죠. 그래서 요건 더 이제 많은 걸 더 훈련시켜야 된다는 얘기고요. 향후는 좀 확장성을 고려해서 다른 우리나라에 있는 야생생물, 멸종위기종 같은 걸 좀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걸 생각해서 확장성을 고려해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올해 종료가 돼요. 그래서 다음에 할 수 있는 걸 지금 찾고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거는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생물에 있는 자료가 있으면 가능할지 싶어요, 제 생각은요. 자, 그러면 오늘의 이제 메시지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 거의 끝났는데요. 인공지능 기술의 이제 활용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생태계 장기 모니터링에 엄청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현재. 그다음에 도시경관 설계 이거 많이 하고요. 어떤 걸 하냐면요, 드론을 써요. 드론에다가 띄워가지고 촬영을 한 다음에 변화도 같은 걸 조사해요. 도시 계획 세우거나 도시 근처에 녹지 관리 같은 거, 그럴 때 이 기술을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과학 수사에도 여기 좀 많이 써가지고 조금 야생 생물의 보존에 이걸 좀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여전히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아까 우리 관장님 말씀하신 그 속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미지, 소리, 행동, 유전체, 분포 여러 가지 생물적 요소를 다 여기다가 넣어서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요, 표준화가 문제예요. 이게 부처별로 다 다르고 기관마다 틀려가지고 문제거든요. 그래서 표준화를 먼저 해서 그 다음에 이것이 들어와서 나가는 플랫폼, 일관된 작업의 플랫폼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곧 우리가 준비해야 될 상황이고요. 우리 우리 대학에서는 교육 프로그램 발굴이 아주 절실하거든요. 그래서 고전적인 분류, 유전체 분석, 정보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을 이제 양성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저의 연구실 사례를 말씀드리면, 학생이 이제 입시를 하면요, 저는 이제 분류부터 시켜요. 형태 분류부터. 한 명 관찰시키고 얘가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DNA 바코딩 시킵니다. DNA 하고 그다음에 됐니? 그다음에 분석을 시키는데요. 현재 저희가 방학 때 여름 겨울에는 뭘 하냐 하면 실험실에 있는 데이터 갖고 파이썬하고 R만 시켜요. 저는 2개월 동안, 여름에 2개월, 겨울에 2개월 동안 해서, 파이썬하고 R은 지금 인공지능 그걸로 하거든요. 그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만 익히게 합니다. 저는 R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R에서 다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본은 알기 때문에 이제 티칭을 하고요. 아까 두 분의 교수님이 좀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해서 융합하는 세대 교육이 좀 필요하다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시대에 고유 생물 자원의 가치가 증대될 것이고요. 정책적 활용 가치가 계속 요구가 있을 거라는 거죠. 아까 과장님 말씀에 여러 가지 그 행정부에서 요구하는 거 많은 건데, 그거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정보의 그 틀이 좀 필요하다. 그다음에 산업적 이용이 확대될 것이다. 이게 이제 칼텍하고 UC 샌디에고에서 만든 이제 그 새에 대한 모든 이제 데이터 기반의 데이터베이스에 이런 거 조금 만들면 참 좋죠. 저희도 여기서 많이 썼는데. 그다음에 이제 가까운 미래에는 이제 이게 참 오늘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한데, 이제 고전 분야하고 새로운 분야가 상호 협력할 필요가, 이해 증진이 좀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학술대 어떤 협의의 역할이 엄청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서로 이해를 돕기 위한 학술 교육 프로그램, 그다음에 융합하자, 또 정책적 반응을 위해서 뭘 할까, 이러한 어떤 고민이 좀 필요하고요. 제가 세 번째 쓴 거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확 몰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쪽이 뜨니까 이쪽으로 그냥 확 몰려.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 예산이니까. 그러면 그런 옛날 모습 안 보이고 좀 우리가 그 서로 윈윈하는 스몰 데이터, 또 빅데이터가 윈윈하는 정책적 쏠림이 좀 방지하는, 이제 구태적인 건 좀 벗어나서 계속 좀 균형 잡힌 협력과 조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더 드리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자원 간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지금 대부분 정부 말주 사업이 무슨 뭐가 있다 그럼 시스템 만들어라 그러면 어떤 업체에 그냥 용역과제 주고 1년 땡 하고 이제 AS 딱 그거 안 됩니다. 이제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제가 AS 기술 개발하려고 5년 동안 연구재단 과제 총괄 책임자 했고 3년간 황기환 지금 협동 과제 책임자 지금 끝나는데, 해보니까 안 돼요. 그렇게 그걸 통해서 기술 개발하고 경험 공유하고 엄청나게 탁구 게임 해야 됩니다. 이거 만들어 놓으면 이거 아니야, 이거 만들어. 그럼 깡통 만들어 놔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생물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한 치열한 상호작용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너 만들어 놓고 만들었니? 그래 돌아가겠지. 이거 안 됩니다. 그러면 돈 헛거 쓰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럼 어떻게 하느냐? 네, 산학연 과제, 협력 과제로 하셔야 돼요. 네, 정답입니다. 네, 그리고 길게 보셔야 돼요. 1년에 안 나옵니다. 이거는. 네, 오랜 시간 동안 정보학자는 생물학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고 정보학자는 또 정보에 대한 얘기를 또 이해를 해서 상호 신뢰와 상호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제가 다시 이거 강조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적재산권 인정. 여기 데이터 좋은 사람에 대한 지적재산권 인정해 줘야지. 독점 방지, 공평한 이용 이 이슈가 벌써 미국이나 유럽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메시지 2개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빅데이터가 대세지만 생물 다양은 여전히 스몰 데이터 중요하다. 상호 보안이다. 그리고 그 현장에 계신 지금 목숨을 걸어가면서 수집하시는 이러한 분들의 전문가의 그 손길이 엄청 소중합니다. 현재. 아까 데이터 싸움 말씀하셨는데 언제까지 미국이나 유럽 데이터 못 이용할 겁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생물들은 우리가 수집이라는 걸 떠나서 그 총체적인 그 바이오 정보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현장에 있는 전문가의 의견, 그 지식을 우리가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표본 아날로그로 되어 있는 거 디지털 작업을 해야 되고요. 당연히 지금 자원관도 하시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소장 표본, 알코올이나 건조 표본에서 유전체 하셔야 됩니다. 이제 알코올 들어 있으면 PCR 할 수 있는 조그만 양의 100나노그램 이하는 나와요. 그것까지 안 됩니다. 이제 더 기술 기반이 더 있으면 모르지만 현재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갖고 유전체 시대에 어떻게 정보를 발굴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산업계랑 좀 다이얼로그를 좀 하셔야 되고요. 2번째, 빅데이터 연구하려고 활용을 위한 연구 기반을 시급히 마련해야 된다. 현실에 맞게, 우리 현실에 맞게. 그다음에 인프라 구축해야 되고 양성해야 되고 새로운 정책 과제에 활용할 수 있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고민과 해결책이 필요하고요. 이를 위해서 하나의 예를 드릴게요. 2018년에 인도에 있는 생물정보학자가 한 그 연구인데요. 요게 이제 인도 큰 박쥐입니다. 인도의 엔데믹 스피시스입니다. 근데 이게 뭘 갖고 있냐면 니파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인수 공통 그 바이러스의 호스트입니다. 그러면 얘는 그 날아다니면서 그 야자나무의 그 오줌을 배설을 해요. 그럼 배설물에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자나무 채취하려고 원주민이 가다가 거기다 걸리는 겁니다. 걸리면은 뇌염 증상이 오고 심하면 죽어요. 치사율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하게 보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왼쪽에 있는 이 사진이 그 인도 역학자가 정보로 예측한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뭘 했냐면 인도 큰박쥐에 출현하는 정보, occurrence 데이터, 그 다음에 야자나무가 있는 곳 데이터, 그 다음에 사람이 많은 사는 곳을 세 개를 매핑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북쪽, 여기는 이미 발병이 됐다고 보고된 지역인데요. 요 남쪽은 현재 보고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 사람은 남쪽에도 여기 세 개의 동그라미와 이런 게 다 모이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 특히. 그리고 2018년에 논문이 나올 쯤에 오른쪽에 있는 게 실제 발생한 거예요. 왼쪽에 보시면 이 지역에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 이 사람이 예측한 데이터와 실제 니파 바이러스의 감염 사례가 겹친 거죠. 네, 이 정도로 굉장히 정확한 예측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사례를 보면 충분히 생물에서 나온 정보들이 이러한 질병의 예측에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좀 길게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2007년이 또 획을 긋는 해였어요. 2007년이 린네 탄생 30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네이처에서 린네의 왕국, 그래서 레거시 그래가지고 이 표지에 린네를 등장시켰거든요. 린네가 현대판이네요. 그 가운데 뭘 들고 있었냐면 DNA 바코드를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의 린네지만 현대에 살고 있으면 이런 모습일 것이다 하는 걸 제공한 건데 여기서 얻는 우리의 메시지는 동반성장.
같이 가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에 있는 어떤 경향만 쫓지 말고 과거에 있던 수많은 정보들, 역사적으로 쌓여있던 정보들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그것을 현대 기술로 해서 되살릴 것인가,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